국회 행안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정훈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십니다.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 또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왠지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네. 저희 제작진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위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8.18 전당대회 앞서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에 드러난 호남 민심 의원님께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호남 민심이 변함없는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또 채찍 이게 동시에 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지도부가 다시 당 대표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80대 중반 그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두 달 국회에 대한 또 아쉬움과 또 성과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게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예, 휴가철이 겹치기도 했지만 또 그 투표율이 좀 낮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전남 지역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20%대. 제가 전남 도당위원장이거든요. 예. 어제 근데 너무 뜨거웠어요. 예, 날이 어제 여주가 40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투표율은 약간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장의 체육관을 그렇게 꽉 모은 그 지역 전당대회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아주 그냥 그 나주 실내 체육관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꽉 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예. 지금 전남이 23.17, 전북이 20.28, 광주가 25.29 이렇게 광주 전남북의 투표율이 20%대를 보이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제일 높았네요. 52.23%.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로 제주가 많이 낮았습니다. 제주가 18.39%, 대체로 20%에서 30%대의 내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예전에 민주당 엄청나게 당원 참여율이 높아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좀 약간 그 오늘 보니까 9대명이란 말이 나왔더라고요. 예, 9대명, 확대명, 9대명 이렇게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측면도 좀 있겠죠. 당연하죠. 우선은 뭐 대구하고 호남을 그 평균 잡아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호남이 40만? 당원 규모에서 거의 뭐 한 100대 1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호남의 이게 그 투표 참여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닌데 현재의 어떤 선거 구도 그리고 지금 아주 혹서기라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휴가철이라고 하는 상황이 좀 반영된 것 같다.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확대 해석해서 위기다 내지는 뭐 불만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로는 그렇지만 참여 인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 농사철이기도 한 거죠? 한창 지금 농사철이라기보다는 뭐 농사철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확실히 휴가철에 들어갔죠. 휴가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통일로에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저 휴가 가는 고속도로에 이제 차량이 꽉 차 있는 거 보면 확실히 휴가철이라서 의원님은 휴가 못 가십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언제 가십니까? 우리 이제 국회 사정이 이제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지금 의원님들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 뭐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은 죽어나도 대통령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국정의 현안이 이렇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뭐 저 스스로도 지금 휴가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또 휴가철
뭐 쉬시겠습니까? 그 휴가차 가서도 아마 나라를 걱정하실 건데 네. 제발 이번에 휴가만큼은 뭐 야당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삶을 그 해결하는 뭔가 좋은 의견들을 좀 그 구상하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거부권은 안 쉰다고 하십니다. 예, 휴가이긴 네. 한데 거부권은 안 쉬어서 예, 그 노란봉투법 네, 그다음에 네. 방송사법은 네. 예, 휴가주 이번 주에 처리한다. 예,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민생지원 회복지원금도 거부권. 민생회복지원금도 네,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들은 싹 다 거부권 행사를 할 네,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대치 국면이 계속돼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뭐 저는 21대 국회 후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반에서도 그랬고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네, 민생의 상황이든 국정의 주요 현안이든 간에 네, 여당이 대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는 이 방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어요. 특히 또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네, 대안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치 관계법에서부터 민생 현안에 이르기까지 여당 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하고 용산하고의 어떤 그 입장이 불분명해 가지고 국회 스스로가 자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용산을 먼저 쳐다보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예. 국회 스스로의 안이 없다 이렇게 그 좀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여당이 자기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도 자체 판단을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니 이 의견을 받아서 이 법은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는 이제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용산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듣고 용산이 이렇게 판단하면 그에 따라서 그냥 미션을 수행하는 네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도 풀어낸 것이 없잖아요. 지금 정권이 2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네. 뭐 각종 정치 제도라든가 민생 관련 제도에 있어서 예. 뭐 합의 정도가 늘 여당만 만족하고 야당만 만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함께 불만족스럽지만 네. 합의하는 그런 맞습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과정 프로세스가 거의 지금 막혀 단절돼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불행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밥상 정치? 네.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밥도 같이 안 먹어서 네. 밥상 정치가 멈췄다. 이제 이런 그 보도도 나와 있던데 여야 의원님들 간에 식사도 잘 안 하십니까? 뭐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법사위. 예. 우리 상임위 그 행안위 같은 경우는 예.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예. 같이 식사도 하고 예. 그런 또 서로의 어떤 속 예.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일단은 개인적인 벽들을 좀, 좀 허물고. 낮추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가 됐든 좀 일이 되기를 바라는 네. 국민들이 국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통과되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 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도 하지만 예. 국민의 입장을 또 대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입장에 있을 때 여야 간에 서로 겨루기도 하고 또 밀당도 하면서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는데 정부 여당 중에서 정부는 보여도 여당의 네. 입장, 네. 여당의 정책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여당하고 대화를 하지만 네. 여당의 협상력이 없는 여당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치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더 마음이 답답한 날도 더운데 더 덥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행안위 이슈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경찰판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인데요.
지난번에 그 조지호 네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백혜룡 경정이 폭로하면서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행안위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 그 경찰국 신설 이후에 네. 경찰청 업무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 이 문제가 끊임없이 국회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의구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경찰청장 청문회에 있어서도 경찰에 가해지는 그런 어떤 부당한 외압을 잘 막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청장의 인사청문회 주된 요지였습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경찰 국 신설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네. 국민들의 어떤 그 이 사법적인 그 어떤 그 처벌이라든가 이 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최상병 이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 이번에 이 건과 같이 계속 반발 이 경찰에 의한 외압 네. 그리고 수사의 어떤 그 이 진실 왜곡 이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예. 그와 그때 당시에 지금 발생했던 이 마약 수사에 네. 대한 논란을 좀 양분한 의원 등 예. 몇몇 의원들이 좀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예. 청문회 했었는데 예. 조지호 청장 인사청문회가 그냥 마치 마약 수사로 그냥 이 청문회처럼 이렇게 네, 네. 대청동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마약은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선포하듯이 예. 어떤 정부보다도 이 마약의 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렇습니다. 정부고 또 예. 내세운 정부인데 예. 그 마약의 원천적인 이 발생지는 외국이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권의 어떤 가장 치안 행정에 있어서 예. 중요한 그 과제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정부의 어떤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진실을 밝히고 또 마약의 어떤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던 현장의 이 경찰 수사관이 예. 부당한 외압에 의해서 예. 그 마약 수사가 중단되었고 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거나 그런 마약 수사의 어떤 그 이 방침을 실천하려고 했던 현장 수사관이 오히려 인사 조치되고 예, 좌천되고. 좌천되는 예, 예. 이 프로세스를 보면 예. 최상병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예. 모든 이 요소들이 다 예. 다시 반영돼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는 이종호라고 하는 이 예. 용산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꼭 등장을. 등장하는데 예. 그것도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예. 녹취록으로 그게 네. 생생한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정말 이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정권 내부의 어떤 컨트롤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 좀 심각한 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애청하시는 분들은 대략의 이 사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태원 참사가 터지기 고 무렵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주장했던 게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고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혜룡 네. 경정이 수사를 했는데 용산으로부터 전화가 실제로 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세 차례 전화를 받은 건데 네. 직접 그 해당 용산 경찰서 영등포 서장, 네, 그다음에 영등포 서울청의 이 마약 수사 관련된 그 간부, 그리고 이제 조병노 네. 경무관, 요 세 명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세 사람이 왜 집중적으로 이 수사를 막으려고 했었을까?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어딜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네, 거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고 자료를 요청해서 네.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청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건데요. 네. 우선은 관세청이 관련돼 있는 이 마약
그 유통 과정에서 관세청의 책임, 이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예. 수사가 일단은 멈춘 거죠. 예, 배제됐거든요. 예, 예. 이게 요 문제의 원인이 뭐였던 건가? 예, 예. 이것 하나하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이 힘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입법 로비라든가 어떤 인사 로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이 곳에서 지금 이 작동됐거든요. 네. 서울청 그리고 경찰청 또 영등포서 예. 그리고 또 이 조병로라고 하는 예, 예.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관계자가 이 동시에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특히 관세청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빼달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이 부분이 이 그냥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예. 어떤 구조적인 보이지 예. 않는 손에 의해서 예. 작동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아침 노컷 뉴스 보도로 또 확인이 된 네네. 게 그 조병로 경무관이 이 백혜룡 경정과의 통화 내용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백혜룡 경정도 용산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나? 라는 그 좀 판단이 좀 드는데 실제 그런 정황도 있는 겁니까? 백혜룡 경정은 예. 최초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예, 예. 용산이 관심 갖고 있고 굉장히 좀 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예,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이 조병로 예. 이 경무관. 경무관하고 통화할 때는 네. 용산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럼 용산에서 또 이 전화가 왔어요라고 이렇게 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백혜룡 경장의 이야기인데 예. 청문회 나와서는 조병로 경무관이 예. 나는 그런 적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게 예. 좀 예. 그 백 경장이 지금 거짓말을 예. 하고 있는 거다. 있다. 좀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녹음 노컷뉴스에 파일. 보니까 녹음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백혜령 청장의 이야기 아니라 예. 소위 말해 조경로 이 경무관이 그렇죠. 이 용산 예. 이야기를 본인이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증감법에 따라서 조병로 경무관 처벌 대상 용산 이야기를 언급한 영등포 서장하고 예. 또 용산 이야기를 무망간에 예. 툭 튀어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언급결에 그냥, 예. 용산에서 전화 왔어요라고 하는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이렇게. 예. 그 이야기는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 예. 이 조경로가 예. 이 전혀 별개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용산을 같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혜룡은 예. 이게 용산의 심각한 관심 사항이구나 스스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지금 오히려 이제 경무관은 그걸 백경장의 애곡이다 그러는데 오늘 보도로 보면 저도 이제 현장에서 청문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신문하셨죠. 네, 백혜룡 청장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조경로 경무관이 지금 오버해가지고 지금 없는 이야기를 변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천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조병로 경무관이고 백혜룡 경정의 녹음 파일을 통해서 실제로 조병로라는 사람이 용산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 거네요. 청문 과정에서 이렇게 행간을 딱 들여다보면 네. 백경장은 그 수사 과장은 형사 과장 영등포서 형사 과장은 굉장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경로 이 경무관은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방증 자료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여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점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뜨겁게 갖는 이유는 최혜병 사건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관세청에서 봐주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74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이거를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통과를 하는데 그 세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실제로 뭐 차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네.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한 거잖아요. 네, 네, 물론 네. 이제 그 관세청 쪽에서는 아니 그거 그 범인들 얘기만 듣고 왜 우리가 안 그랬다는데 우리를 엄한 우리를 잡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 아닌가요? 저희들이 네. 지금 그 진술을 네.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만 지금 그 확인하고 있을 따름이지 진술 조서라든가 이걸 직접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75kg의 이 마약을 몸에 지닌다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관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 그리고 또 보통의 통과의 어떤 그 경로가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통과를 했다. 이런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관세청의 통관 절차 관리 감독이 문제가 있었던지 과실이 있었던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정확히 문제를 짚어봐야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술도 있고 결국 엄연한 통과된 사실도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 문제가 아직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까지를 함께 좀 규명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구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국정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요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백혜룡 경정이 그 특히 이제 조병로 씨는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관계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해서 윤희근 청장이 인사혁신처에 징계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백혜령 그 과장이 느끼는 수사 외압은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 이 문의 청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걸 명백히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거고 조병로는 단순히 그것을 문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 두 단계나 상급 기관이고 또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서울 본청에 이 생활안전부장이라고는 경무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결코 문의의 전화가 아니라 압력성 전화로 느꼈던 거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용산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용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들었으면 자의적으로 어떤 분이 그냥 좀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도 용산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또 무망간의 상급기관 상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현장에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세 트랙에서 동시다발로 연락이 온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본인의 서장, 그 다음에 서울청 담당 그 이제 직계 라인에 있는 상부, 그리고 이제 조병로. 그러니까 이 세 라인에서 동시다발로 오니까 이게 뭔가 조직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힘의 실체는 이제 권력인데 이 권력은 사실상 용산이고 이 용산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처럼 VIP 경로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촉발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언더에서 있었던 예컨대 뭐 대통령실 참모진들 가운데 누군가가
뭐 했을 가능성, 뭐 다양한 층위의 용산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층위의 개입으로 아직까지는 뭐 경로설까지 가기에는 네. 굉장히 이른 것 같고요. 대통령 경로설은 용산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예. 그런 어떤 수석실이라든가 비서관실에서 예. 어떤 판단이 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아주 가장 좀 최소한으로 이 좁혀보면 소위 말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네. 사전에 이 조병로라고 조병로라고 하는 이 경무관에 대한 별 2개 달아준다고 승진 이 로비에 대해 창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이렇게 의사가 작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이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백혜룡 경정은 좌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금 대통령실로 영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 그 사건 책임자였던 서울청 수사부장은 남부청장으로 또 영전을 했고요. 뭐 이런 방식을 보면 뭐 이렇게 봐주고 이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본인은 좌천당해서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혜룡 경정은. 그렇죠. 네. 지금 이 경찰 상급 기관에서나 또 여타 그 부서에서 이 수사 관련해서 직원들 간의 문의하는 전화조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중징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 경찰청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천명됐죠. 이게 법으로 규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경찰청의 사인 간 직원 간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원칙이 있고 그것은 중징계 내지는 징계의 어떤 그 대상이다라는 것이 공문유처럼 이제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윤희근 청장이 징계 요구를 한 거군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경과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직원들 간의 단순한 그 사실 확인을 하는 전화가 아니잖아요. 청탁성 내지는 압력성 전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경로할 수밖에 없고 윤희근 청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그 징계를 신청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불문 경고. 불문 경고가 아니죠. 불문 경고. 그러니까 뭐냐면 윤희근 청장은 그 이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 감봉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언론 보도 나와 있습니다. 불문 경고하고 불문 사이에 이 불문 경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징계, 경징계, 또 불문. 그런데 불문 경고도 아닌 불문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라. 이 묻지는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 경고한다는 것이 불문 경고인데 이게 조병로 이 경무관에게는 불문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윤희근 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보니까. 윤희근 청장이 그런 책임을 묻는 이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처음부터 중징계를 목표로 해서 중앙 그 징계위원회에다가 소청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 직원 간의 문의의 금지 원칙, 사건 그 문의의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 그 징계위원회에 해부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경찰 수뇌부에서부터 조병로 경무관을 엄중 문책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지 이것부터가 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조병로 경무관은 완전히 불문 경고도 아니고 불문에 붙여진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 정작 이제 그 이후에 백혜룡 경정은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공보규칙 위반이란가 예. 또 수사준칙 위반. 수사순칙 위반 예. 이것에 의해 가지고 징계 처분이 되는 거죠. 예. 자청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오늘 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수사준칙 위반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제 본인, 그 다음에 경찰서장, 그 다음에 그 위에 형사과장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재받아서 수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과장 전결로 처리가 됐었다면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수사준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2024년 6월 4일 갑자기 이게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커진 거다. 그러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징계를 위해서 이걸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나라는 의혹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보규칙 위반, 네. 또 수사준칙 위반, 예. 이건 역시 시점상으로 보면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예. 중요 사건으로 분리되기 전에 예.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까지는 과장 정결로서 그러니까요.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규칙에 대한 그 잘못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예.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사건의 흐름상으로 보면 예. 이 백혜령 경정에 대한 어떤 그 이 좌천성 인사라든가 예. 이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라고는 보지만은 마약 수사 무마의 연장선상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짙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그 초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저의 이제 의심은 아니 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백혜령 경정을 치하하고 승진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그러니까요. 그런 현장의 예.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고 진실이 왜곡됨으로써 아마 공직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처럼 어떤 그 처참한 상황일지 미로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걱정 많이 됩니다. 네. 네. 그 앞서 이제 이종호 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종호 씨의 경우에는 그 단톡방 주요 멤버기도 하고 그 조병로에 대한 승진 로비의 창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적극적으로 뭐 수사를 하든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회에 불러도 2번이나 불출석하고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론에 알려지는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국회가 좀 체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최혜병 사건이 작년도 7월, 8월, 네. 9월 이 연절이었고요. 맞습니다. 또 이 마약 수사 관련 건도 본격적으로 7월, 8월, 9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자금 관리책으로서 불리던 그 이종호 씨가 이런 상황만으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중하고 정권으로부터 내지는 그 관리 대상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 아예 그냥 백주 대낮에 아예 내놓고 소위 말해서 인사청탁 또 사건 무마 뭐 이런 것들이 해나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사위에서도 하겠지만 저희 행안위에서도 이 마약 수사 무마 과정에서 이종호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좀 규명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청문회 불출석해서 고발은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규명하겠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형사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좀 규명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비가 조병로에서 이종호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종호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관세청 업무와
용산, 예.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예. 일부 좀 전문 언론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반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예. 그 관세청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봐왔던 예. 어떤 특권층의 문제가 예. 이번 그 마약 수사 관련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가 이런 의혹. 그런 의혹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은 제가 예, 추정에 불과하다. 예. 거론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예. 이종호가 그런 발언과 그런 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예. 주변 관리라든가 권력의 실제 어떤 누수 현상이 네.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거는 의심이고 아직 추정이고 뭐 단서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외국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물건들을 들여올 때 관세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관세청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연루됐을 가능성 네. 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4명인가요? 5명이 관세청 직원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그리고 공교롭게 또 조병로는 과거에 관세청에서 있었고, 근무했던 사람이고 예. 관세청이라는 기관이 예. 일반 국민들의 소소한 통관 네. 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통관 과정에서 마약과 같은 엄청난 범죄 요인도 있을 수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또 통관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부정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라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예. 관세청이 단지 이 마약 수사만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겠느냐 이런 정치 권력이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였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관세청에서 편의를 봐준 어떤 특권층의 문제하고 결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1호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스페인 방문했을 당시에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을 했고 그 사람은 바로 그 인사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네네. 그냥 사인에 불과했는데 그분이 미리 가서 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그분을 이제 1호기에 태워서 왔다는 건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뭐 고급 장신구 뭐 이런 등등의 네네. 의혹, 뭐 명품 이런 의혹이 있지 실제로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늘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쇼핑이잖아요. 네, 명품 쇼핑. 명품 쇼핑이었잖아요. 예. 명품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400 예. 이상입니까? 뭐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과세 있죠. 대상 예. 물건일 수밖에 없는 네, 네. 이런 상황이고 예. 뭐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닌 예. 그 전부터 예. 특권층에게 비일비재에게 예. 어떤 이용되었던 그 통관 절차라는 게 예. 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또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궁금증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 사방팔방 문을 막아버리고 그 전체를 다 보셨는데 거기서 본인은 전혀 산 게 없고 경호처 직원 뭐 누가 넥타이 하나 샀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네네. 1호기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일반적인 원칙은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게 관철될 수 있을까 싶죠. 지금 현재 그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보면 1호기의 통관 절차. 갑자기 오늘 지금 무시무시해집니다. 저는 그 이야기 우리 사회자님께서 꺼내서 제가 답변을 하는데 네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의 1호기 또 해외 순방 네. 이게 늘 명품 쇼핑하고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네. 관세청 업무가
그 좀 엄격하게 집행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예. 많은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기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상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실 22대 국회 들어서 제일 처음 통과시킨 게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죠. 네네.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역 다녀보시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TMF 사태 등 포함해서 TMF 사태 오기 전부터 네. 거의 뭐 멘붕 상태죠. 지방의 상권, 네. 뭐 수도권의 상권도 비슷합니다만은 지금 물가 그리고 또 경기 침체 또 이게 서민 경제의 파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멘붕 상태죠. 이 상황에서 뭐라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국민 일반의 이야기고요. 코로나 사태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를테면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자금 유예가 돼가지고 연장되고 네네네. 다시 도래했지 않습니까? 예, 예, 상황기가 만기가, 예. 도래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체되거나 뭐 예. 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가 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봉급 생활자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 유동 인구가 많고 그래서 또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는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사람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사람의 발길이 끊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경우가 네. 허다하죠. 가게 문 닫고 예, 이런 예. 집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인구 감소 또 인구 감소도 그냥 평균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예. 노령화가 같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네네. 소비 지출이 굉장히 침체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에서 뭐 지난번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 네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이 채우기가 어렵다. 수익을 내기 어렵다. 뭐 이런 이 자영업자들이 네네. 뭐 거의 일반인 것 같더라고요. 이 물가에 100만 원 네네.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게요. 그 정말 뭐라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정부든 우리 국회든 간에 응답을 좀 하셔야 해야 될 것 될 같다는 내용이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난 총선에 예.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 우리 당이 당론으로서 또 이렇게 예.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 뭐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야당으로서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의견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요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좀 책임감 있게 예. 응답하고 예. 또 이번 이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네네. 민생 지금 소위 말해 숨이 이참 막히는 이 상황을 네.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뭐 TMF 사태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요. 이게 사실은 농수산 품목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농수산품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혹은 뭐 이제 그 자영업자 그 아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과 뭐 아주 그러니까 전 산업 전 분야가 지금 이것 때문에 줄도산 위기가 있다라는 진단도 있는데 실제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농수산업 1차 산업도 그리고 2차 산업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일단은 원자재 대금, 예. 인건비, 예. 또 금리 예. 동시에 같이 올라 있어서 예. 수요는 위축되고 또 이 원부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예.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이
앞뒤가 사방팔방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죠. 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아니 전국민 예. 생활지원금 이 문제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국민들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 경제 네. 정책 이상의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지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경기 진작, 소비 진작, 네. 그리고 또 승수 효과 예.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들의 이 복지 또 경제 또 어찌 보면 정부와 이 국민들 간에 서로 상호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어떤 그 신뢰의 문제까지 네, 네. 포함돼서 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경기 침체 기회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네.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흔히들 많이 보는데 네. 그럴 때마다 몇 조, 뭐 몇십 조 이렇게 투자됐다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예. 이 지방을 돌면서 수백조 원의 어떤 맞아요. 소위 예, 말해서 뭐. 민생 또 지역개발 예, 예.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나가는 그런 이 투자도 네. 전체 국민들에게 체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런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예. 특권층 일부 계층에만 토건족들에게만 도움되는 거죠. 이 배가 사실은. 따뜻한 그런 예. 이 결과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마치 지금 이 13조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네. 이것이 마치 그냥 살포다 세금금 살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일부 부유층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것의 속도라든가 전체 어떤 이거 지향하는 목표를 봤을 때 전 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 현금을 지원하고 예. 소비를 진작하고 네. 또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예. 이 붙돋아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3조 정도 되는 건데요. 네네.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합니다.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안 크다. 네. 그리고 이거 하면 물가 또 오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또 입장. 하나는 정부 여당이 엊그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부 네. 여당 의원들을 보니까 예. 이런 좋은 정책도 있고 이런 좋은 정책도 있고 네.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있는데 네. 그 돈이면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소상공인의 이자 감면이라든가 예. 각종 뭐 바우처 제도라든가 이거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하고, 예. 하면서 예. 동시에. 이 지금 이 경기의 이 서민 민생의 예. 어려움이 예. 그냥 단순하고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함께 이런 이 소비의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뭐 이를테면 양국관리법 네. 일부 계층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굉장히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반대예요. 정부는. 양국관리법도 반대했죠. 그렇잖아요. 간호법도 네. 반대예요. 간호법도 반대하고 노란법도 결국 역시 민생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반대. 네, 이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그래서 제가 예. 정부 여당이 네. 좀 제발 대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대안이 뭐냐 네.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예.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예. 좋은 정책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정부에게 그런 정책을 요구해서 정책으로 실제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이거다라고 말하면 민주당도 그러면 그걸 놓고 이게 대안이 될 것 같으면 합의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예. 사실 네 글자이지만 네. 30년 동안 계속 축적돼 있는 반복돼 갖고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이 행안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 받아 보니까 네.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지역도 네. 고령화 지수가 45%가 넘어버렸어요. 최근 5년 동안 인구 감소의 폭이 무려 10% 이상 감소한 지역이 대다수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이 심화되도록 정부가 이 하고 있는 대책, 소위 말해서 그 인구 감소 대응 네. 그 기금이라고 하는 예, 것이 예. 1년에 1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좀 더 각 분야에서 좀 더 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그 세워내면서 이런 경제 위기 대책을 그 위기 국면을 또 타개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정말 누적돼 있는 네. 위기를 좀 더 현명하니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국민 생활지원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실 텐데 그러면 다시 그 재의결 과정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뭐 대체입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지금 저희들로서는 네. 정부가 또 다른 더 좋은 아까 뭐 3자 특검법 이런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나름대로 그 에드발로만 네, 떼어놓고 네. 예. 그냥 그 야당의 어떤 그 정책을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예, 예. 정부가 실제적으로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네. 정부로서 여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 예. 그리고 전국민 국민 생활지원금 네. 이것에 대한 거부권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아침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 대신에 여야가 민생 법안부터 좀 처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들은 탄핵안이 7건, 특검법이 9건인데 그거 말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예컨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화물 표준 운임제법, 국가기관 전략망 황축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 유통법,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스토킹 교제 폭력 방지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통과를 먼저 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호법이 들어가 있어요.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간호법 아마 그 일전에 예,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은 아닐 겁니다. 아, 새로운 나름대로 보완되어 있는 예. 정부 그 법안. 입장을 예. 대변하는 법안일 것이고 예. 물론 저 법안 중에서도 예. 또 우리 야당으로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이 예.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네. 법률 그리고 양곡관리법, 예. 한우법 예. 이런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우법은 왜 통과를 안 시키는 겁니까? 그 돼지고기 축산법이 있기 때문에 예. 축산법이 있기 때문에 예. 한우법 필요 없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우리 국민의 기초 식량 예. 또 우리 농가 경제를 이 세분해 보면 예. 쌀 경제하고 네. 한우 경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우 산업을 육성하는 것 예. 이것은 지금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외에도 예. 앞으로 농업의 전망을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우법만 아니라 한돈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물론 뭐 한돈업자들이. 주요원 축산물이기 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약간의 성격도 다르고요. 예. 그렇지만 한우법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그 다른 법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이런 세제 개편도 빨리 처리하자 이런 주장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우리 당론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종부세 법안을 예.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예. 우리 당의 예. 그 지지자들이나 예. 또는 그 지방과 예. 서민들을 생각해 예. 봤을 때 예. 그 합리적인 그런 예.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종부세 세수가 확보가 돼야 이 돈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 그렇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 교부세도 늘어나고. 근데 이 종부세가 줄어들면 가뜩이나 지역 소멸로 어려운데 더 빈부 간의 문제도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부세가 출범 당시에 예.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네. 지금도 그런 취지와
이런 목적이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투세도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거 유예 안 된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또 유예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것도 역시 저는 당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예하면 안 된다. 네, 예, 네, 예. 예. 지금 뭐 5억 이상이 작은 돈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예.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그 세금인데 네. 그것도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세금까지를 제가 다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 금투세에 대한 그 취지도 살려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한 시간 정도 그 위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또는 그 국회 행안위에서 주요 쟁점 현안들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종종 오셔서 말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국회 행안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또 지방 소멸 또 균형 발전 문제를 또 관장해야 될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그 소멸에 직면한 지방의 문제를 우리 정부가 또 국가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는데 우리 행안위가 좀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